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좋았는데 나빠졌습니다. 부양책 통과로 해외 증시가 양호했고, 그래서 시초는 좋았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버티지를 못하면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을 한다. 뭐 예측 일부 가능한 자리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을 하고 일종의 궤도를 그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공을 던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 앞으로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왜 주어진 정보에서 어떤 변수가 등장을 해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점검을 하고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오늘 해외 증시가 좋았는데 왜 빠졌느냐? 뭐 당연히 해외 선물도 빠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외 증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부양책이 이미 노출이 된 재료였기 때문에 딱히 뭐 좋을 만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단을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단을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한 번 더 빠져준다, 재미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이제 그 지난번에 갭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도 떠서 시작했으니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빠져서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갭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뭐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이든 손실이든 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걸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축적을 해 나가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층 더 정교해집니다. 그게 어떤 변수가 생기면 누구나 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갑자기 해일이 들여닥쳐가지고 바닷물에 다 잠긴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파도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 나가면서 쌓아 나가는 거, 이게 주식 공부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고, 이게 5년 10년이 누적이 되면 그냥 매매창만 보고 호가창만 보고 시간을 보낸 분들하고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옆으로 가는 거긴 한데 아래쪽이 조금 위험하다. 특히 이 흐름이 이렇게 꺾여가는 과정이면, 이게 꺾여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대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힘들어집니다. 반등을 했을 때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호재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도달하고 여기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기대할 만한 호재가 있느냐라고 하면 딱히 없는, 이미 대부분이 노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하지만 뭔가 가까이 오니까 위험하고 3천선 아래에서 마감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이번처럼 뭔가 좀 껄쩍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왜냐면 좋을 때 내렸으니까. 공격과 방어의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포위 선멸을 당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게 조금 뭔가 찝찝한 부분이 남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미 한 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이 더 내려간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더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3000형 패턴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이미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작년 실적도 뭐 헝가리 법인으로 넘어간 물량을 생각하면 실적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설사 다 맞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주가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보면 뭐 기술적인 분석이야 항상 그렇지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전의 고점 자리 여기 네, 여기 오면 이 자리하고 겹치니까 이 정도면 한번 할 수 있고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일 것 같고, 두 번째가 10만원. 여기는 매물도 두텁고 여기 매물대도 두텁고 호가가 500 아니 코스닥이니까 100원씩 움직이는 건 똑같겠지만 어쨌든 여기 매물대가 두껍고 어떤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충실히 하락 추세를 밟아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사실 이 충실한 하락 추세에서 잘 버티기만 해도 되고 각도만 더 완만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주도주의 하락에 같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지수 차원에서 나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중소형주들이 얼마나 다 만회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린 거니까 어쨌든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은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유 종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온컴포텍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만들어가는 것만큼은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풀린 전환사채 물량,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누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풀린 전환사채 물량을 가져간 쪽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럼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인위적인 쪽에서 주식을 담았다면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둘 수는 없고 그냥 그런 기대를 갖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서 받은 쪽이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여기서 또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팔고 있다? 예,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막연한 추측으로 투자를 한다?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고, 예,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전환사채 물량 나오기 전까지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뭐 추세 따라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수급에서 키움증권이 거의 순수한 개인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순 매도량을 보면 키움증권에서 어쨌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매도는 요 당시에 나온 2월 19일에 나온 요 거래에서 단타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물려가지고 그래서 11만 5천 주, 그 전날까지 해가지고 한 13만 5천 주 정도가 되고 이게 그 2월 23일까지 더해서 한 18만 주까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만 주가 4, 5 이렇게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절 물량이 한 절반 정도 나왔으니까 점점 더 가벼워지지 않나.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는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이 없고, 예, 그래서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와 문... 네, 감사합니다. 예, 글쎄, 키움증권,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틀에서 보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저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해본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보고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거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른 부분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반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제가 나쁘다 해가지고 실제 주식이 떨어지는 종목은 역시 내가 나쁘다고 한 게 맞았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더더욱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건 진짜 팔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심리가 돼버리는데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는 그냥 뭐 파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안 파셔도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쌓이니까 결국 제 잘못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 시간 쪼개가지고 답을 드렸는데 제 생각까지 이 조언을 받은 분들이 결과가 나쁘면 전부 제 탓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물고 뜯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는데 일단 드려보면 지금보다는 여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지금보다 나은 가격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당장 손절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항상 원칙적으로 보면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반등할 때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손절을 못 하는데 거기서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금융주들은 큰 틀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재료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야 너 자꾸 까불면 한 대 맞는다 그런 위협을 가하다가 실제 한 대 때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도 얻어맞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때려서 폭행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 위협을 가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료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얘 수혜 받아. 금리 인상 할 거면 얘 진짜 좋아진다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야, 뭐 좋아지는 거 있어?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실적조차도 몇 달 이후에 나오니까 재료가 이미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소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들이 좋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상할 때까지는 뭔가 시장 대비해서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루 네 알겠습니다. 파루는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늦게 제가 녹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늦게 굉장히 이것저것 막 뭐랄까 이게 뭔가 찾는 사람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펼쳐놓은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쁘다고 해야 됩니까? 실제로 보면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 거는 많지가 않으니까 뭔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녹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글쎄 이 종목들이 다 그러니까 따님께 추천을 하시려면 목적이 좀 길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보기에는 다들 주식 가치가 조금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평가긴 한데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그냥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느냐 해외 공장 이전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뭐 국내에서 대체가 안 되는 해외 공장으로 나갈 수 없는 업종이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관점에서 딱히 저는 처음에는 전망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상을 보니까 그렇게 저임금 국가로 공장 이전하는 것과 비교해서 딱히 장점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펜 엔터 왜 펜 엔터 일단 뭐 나중에 따로 다룰 건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재미없습니다. 네, 가격이 싸면 어떤 상태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싼데 여기서 한 번 더 세일을 합니다. 그럼 이거 물타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없습니다. 근데 실컷 올랐던 종목이 시장 영향이든 뭐든 빠진다. 여기서 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 요거까지도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낮은 가격에서 사면 대응이 편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니까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간 종목 더 올라가는 거 산다, 비싼 종목 더 비싸지는 거 산다. 이건 뭐 그런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매매하는 단타 투자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잃는데 어쩌다 한 번씩 툭 찌른 사람들이 수익은 날 수 있겠느냐, 수익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오른 전기차주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먼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면 유지가 되고 그게 다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기대에 충족되는 실적을 내놓는다 해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기대 이하로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거 아니면 옆으로 기는 건데 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야 되느냐? 지금 LG화학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LG화학이 지금 적정 주가 대비해서 손실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그냥 정확하게 수치대로만 하겠습니다. LG화학이 한 18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자산 가치를 그리고 실적 가치를 한 18조 원 정도로 보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62조 8천억 62조 8천억이면 뭐 이론적으로는 성장성이 다 됐을 때 6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 자산 가치는 그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LG화학이 뭘 해서 6조 원 이익을 내겠습니까?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 돌아도 안 올라온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돌아도 안 올라온다.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일 거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건드리네. 이 화면을 자꾸 제가 건드려가지고 요거 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요거 보시면 자 이건 질문하신 의도가 요거 같은데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예.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자전매매다, 뭐 뭔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구도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매수 매도 1입니다. 오?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게 매수가 1이고 매도가 1인지. 이베스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매매를 합니다. 선물이 오르면 현물을 팔고, 선물이 내리면 현물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고평가된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산다든지, 그 과정이 장 내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매매하는 주체가 오늘은 하나증권으로 써야지, 이러면 하나증권 창구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베스트로 써야지, 이베스트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선물이 현물보다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 나오다가 매도가 나오다가 해서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키움증권 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키움증권이 매수 매도 1위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실제로 단타하는 애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물렸을 거고 누군가는 수익을 봤을 거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키움증권 안에서 누군가 이익 보고 누군가 손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대한 해석은 예외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대부분 큰 종목에 한정해서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씩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왜냐하면 너무 소설들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흥국. 예, 글쎄, 액트,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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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이라서, 주말에는 혹시 늦게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상장일에는 이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전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주식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했을 때 날짜가 3월 17일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3월 17일이면 16, 15, 15일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결제일 기준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계약할 때 조건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인성 이런 건 저는 뭐 사실 글쎄 인성이 좋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당하면 꼭 갚아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성이 좋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제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그 착오를 줄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뭔가 개인의 목적이 굉장히 클 겁니다. 유튜버로서 크게 돼가지고 광고 수익 많이 얻어야지라든지 이런 목적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목적보다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게 크지 않나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어쨌든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에 뭐 몰두를 하고 이러시면 거의 대부분 둘 다 망가집니다. 특히 제일 경계해야 될 거. 대응을 못 해가지고, 생업 때문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주식이 쭉 빠져가지고, 뭐 그때 내가 이 생업 대신에 주식에 매달려 있었으면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하시는데, 이거 보셔도 똑같습니다. 계속 보시고 계셔도 대응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응을 진짜 하실 분들은 미리 매도를 걸어 놓거나 뭐 예약 매매를 걸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했다는 것은 뭐 상황 봐서 간보다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보든 못 지켜보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내가 대응을 못했어. 그래서 그만두면 훨씬 더 주식으로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 문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예, 그것만 지키셔도 크게 나빠지는 일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일이 아니셔서 다행입니다. 예, 제가 마음은 좀 늙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뭐 적지 않은데, 마음은 완전 노인입니다. 예. 아까 종목이 흥국. 예, 흥국 같이 보고, 예, 흥국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국. 이렇게 찍어 놓고. 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게 파루. 파루가 예전에 굉장히 또 한참 테마를 많이 탔었던 종목인데, 예, 주가가 이렇게 갭을 형성하고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라고 보면, 이유는, 이게 이제 안 보던 종목이면 이게 문제입니다.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이유로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 이제 뭐 대출도 안 되고 자산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종목 주식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데, 파루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딱히 뭔가 만들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갭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굉장히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신저가입니다.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간 시대에 신저가를 찍었다라는 것은 뭐 더더욱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루는 많이 내렸지만 내린 거 이상으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페넨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기업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 대선 때부터 계속 대선 테마주들이 핫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 그래 뭐 연관 없는 것도 알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당선이 되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아무 영향이 없지만, 그렇지만 뭐 그냥 이걸로 수익률 게임 한번 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요 거래량이 굉장히 기분 나쁜,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거는 이 회사가 뭐 굉장히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뭐 엔터주라 하더라도 고평가되어 있고, 실제로 주가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8배가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8배가 올랐는데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분 나쁜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겁니다. 싼 가격에 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손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누군가 샀다는 거고, 그 인위적인 쪽은 주가가 올라가거나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그런 쪽입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손이 많이 바뀌었다. 고점에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비쌀 때 절대 사지 마시라. 비싸게 사면 뭐 거기에 더 먹는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시면 좋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든 뭐 그런 거 아무 개념이 없는 분들, 즉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샀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단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알지만 이 두 부류는 떨어지면 손절하고 잘 모르니까 주가 올리는 쪽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것은, 이런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됐다는 것은, 주가를 이렇게 올려왔던 어떤 인위적인 쪽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흥국은 1차 파동이 나오고 지금 다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파동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 요걸 가르는 핵심은 이 거래량 그리고 상승폭의 반납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들으시면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일단 매도할 때 거래량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요 올라갈 때 거래량 못지않게 매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 더 많은데요 라고 하시면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냥 거래량으로 가중치를 더 봤을 때 이날 평균은 여기, 이날 평균은 여기. 근데 이 두 날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날 평균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 비중이 훨씬 높고, 여기서 중간 지점이 이거. 자, 이 자리. 여기서 약간의 단가 낮아지는 부분을 고려해도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팔면 수익 구간입니다. 팔고, 여기서 또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팔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판 걸 감안하면 여기서 쭉쭉쭉쭉 더 팔아도 요거랑 퉁치면 되니까 손실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얘네들은 챙겼습니다. 챙기고 내버려 두고 주가가 안 빠지니까 한 번 더 착 당겨봤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맞을 텐데,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 거래량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빠지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그렇지만 상승폭의 절반 이상이 빠진다.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상승폭의 절반 이상 빠지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이때 물린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마다 악성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올라가서 주가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다시 빠지고, 올라가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거는 뭐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흥국은 큰 재미는 없겠다. 잘해야 뭐 만원 한 번 더 보지 않겠느냐. 근데 털 때까지 털었으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수급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변동성 하단으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에서 타협을 잡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단이 만원이고 아래쪽이 7,000원인데 8,600원이다. 이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비슷하니까 그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자, 포스코가 오늘 상승하고 어느 정도 밀렸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5%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장기간의 이런 하락의 흐름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냐. 큰 흐름에서의 이중바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포스코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 하면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지금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덤빌 만큼 뭐 쭉쭉쭉쭉 뻗어나가기는 힘들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의 주가 전망이 단기간 시원하진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지금 상상도 못할 가격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만한 재료도 있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많이 꺾인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화학주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제품 가격이 오르고 또 재고 자산의 가치도 오르고 운반 과정에서 원료 운반 과정에서 수익도 보고 이런 수혜를 받는데,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경쟁이 아직도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못 남기게 됩니다. 그럼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은 이 석유 말고 셰일가스로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갈수록 셰일가스 가격이 안 오른다는 전제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국제유가가 $60 이상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 이상 갔을 때 롯데케미칼이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더 괜찮았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만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때 쓰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10만원 중반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어쨌든 단기간에 2배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2배가 올랐는데 이거는 2배가 오른 게 이상하냐 안 하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2배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자산 대비해서. 실적은 유가 오를수록 수익을 보는 부분과 저 셰일가스 기반의 또 수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왜 상대적으로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분율도 많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꼭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많이 보고 많이 알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투자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거 지식, 한 1년이면, 마음 먹고 하면 1년, 그냥 대충 해도 3년이면 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의지만 있으면 맨날 호가창 보는 게 아니라 뜨는 뉴스를 보고 뉴스에 대한 주식 반응을 보고 이러면서 한 2, 3년만 하면, 굴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2가지 요인에, 그리고 1가지 종목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아니라 종목을 아느냐 모르느냐. 한 종목만 매매하는 분들 보면 차트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도 그 종목으로 수익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종목 주가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나 경험뿐만이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도 좌우를 하고, 요 3개가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이 운. 예.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많이 내 걸로 만드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